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참으로 가슴 아프면서도 동시에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2018년 3월 황해바다 한가운데서 9명의 가족이 작은 목선에 몸을 실었습니다. 70살 넘은 노모부터 5살, 3살짜리 손자까지 3대가 함께 탄 배였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청산가리 병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잡히면 함께 죽자. 그렇게 약속하고 떠난 생사의 여정이었습니다. 북한 경비정의 탐조 등을 피해 거센 파도와 싸우며 8시간 동안 바다를 건넜습니다. 배고픔과 추위, 공포와 절망 속에서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목숨을 걸고 바다로 나갔을까요? 왜 청산가리까지 준비하며 탈북을 결심했을까요? 그리고 과연 그들은 살아남았을까요? 지금부터 황해도 어부 김철수 씨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구인 가족의 목숨을 건 해상 탈북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할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계시는 지역명을 댓글에 달아주시고 같은 지역 분들과 함께 소통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 이름은 김철수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인천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북한 황해남도 해주시 청석항 근처 작은 어촌마을에서 어부로 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집은 3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이었습니다. 저와 아내 순이, 70살 넘으신 어머니, 그리고 결혼한 두 아들 부부, 손자 둘까지 모두 9명이 함께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한 지붕 아래 온 가족이 모여 사는 게 당연했던 시절 말이죠. 북한도 그랬습니다. 저는 25살 때부터 어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평생 바다에서 사셨거든요. 아버지는 배 만드는 기술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목선을 직접 만들어서 고기를 잡으셨죠. 저도 어릴 때부터 아버지 옆에서 배 만드는 걸 보고 자랐습니다. 나무를 다듬고 못을 박고 방수 처리를 하는 모든 과정을 아버지 손을 보며 배웠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기술이 나중에 우리 가족 9명의 목숨을 살릴 줄은요. 새벽 3시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께서 미리 일어나셔서 옥수수죽을 끓여주셨어요. 배급은 끊긴 지 오래였지만 장마당에서 옥수수라도 사다가 식구들 먹일 수 있으면 다행이었습니다. 그 시절 북한에서는 옥수수 1킬로가 2,000원쯤 했는데 우리 9 식구가 하루 먹으려면 적어도 4, 5천 원은 있어야 했습니다. 고기를 잡아도 대부분 국가에 상납해야 했고 우리 몫으로 남는 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바다가 좋았습니다. 새벽 어스름 속에서 배를 몰고 나가면 황해바다가 잔잔하게 펼쳐집니다. 갈매기들이 우는 소리, 파도가 배를 흔드는 느낌, 그물을 당길 때의 묵직한 손맛. 이게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아들 둘도 저를 따라 어부가 되었고 우리는 가족이 함께 배를 타고 나가곤 했습니다. 저녁이면 온 가족이 모여 앉아 그물을 손질했습니다. 어머니는 손자들을 무릎에 앉히고 며느리들은 그물코를 하나하나 살피며 우리는 내일 조업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일은 좀 더 먼 바다로 나가볼까? 날씨가 좋으면 좋겠네. 그런 평범한 대화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바다를 보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다만 보면 남쪽 생각이 난다. 어머니는 6.25 때 피난민이셨거든요. 그때 남쪽으로 못 내려간 게 평생 한이셨습니다. 내 아버지만 살아계셨어도 남쪽으로 갔을 텐데 하시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어머니 세대분들은 다 그러시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배급이 끊긴 지는 이미 10년도 넘었고
우리가 잡은 고기의 80%는 국가에 바쳐야 했습니다. 남은 것으로 장마당에서 옥수수나 감자를 사다가 9식구가 하루 2끼를 먹었습니다. 겨울이면 난방도 제대로 안 되어서 손발이 얼어 터지기 일쑤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체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런 거지 뭐. 우리나라가 어려우니까 다 같이 참고 견디는 거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시 저는 북한이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사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바다에서 뭔가를 보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그날은 2017년 여름이었습니다. 유난히 더운 여름이었죠. 저희는 밤에 조업을 나갔습니다. 낮에는 너무 더워서 고기가 잘 안 잡히거든요. 저와 큰아들 민철이, 둘째 민수가 함께 배를 탔습니다. 밤 11시쯤 되었을 겁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먼 바다로 나갔습니다. 고기가 잘 안 잡혀서 말이죠. 그물을 내리고 기다리는데 민철이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저기 좀 보세요. 아들이 가리키는 쪽을 보니 저 멀리 남쪽 섬에서 불빛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는 밤만 되면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전기가 없어서 말이죠. 우리 마을도 저녁 8시만 되면 깜깜했습니다. 그런데 저 남쪽은 밤인데도 나처럼 환했습니다. 저게 뭐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민철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기가 남한이죠? 남한은 밤에도 저렇게 환한가 봐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그 불빛을 멍하니 바라만 봤습니다. 30년을 바다에서 살았지만 그날처럼 남쪽이 가까이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손만 뻗으면 닿을 것 같았습니다. 저 불빛 속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을 겁니다. 우리처럼 배고프지 않고 우리처럼 춥지 않은 사람들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경비정이 나타났습니다. 거기 누구냐? 뭐 하는 배냐? 탐조등이 우리 배를 비췄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NLL 가까이 왔던 겁니다. 북한에서는 NLL 근처에 가면 남쪽으로 도망가려는 거 아니냐고 의심받습니다. 경비대에 끌려갔습니다. 조사실에서 밤새 조사를 받았습니다. 왜 NLL 근처까지 갔느냐? 남조선으로 넘어가려고 했냐? 소리를 지르며 책상을 쾅쾅 쳤습니다. 저는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그냥 고기 잡으려고 나갔습니다. 남쪽 갈 생각 없습니다. 민철이도 옆에서 벌벌 떨며 빌었습니다. 결국 뇌물을 써서 풀려났습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벌 돈을 다 갖다 바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철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 바다 건너면 우리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대답하면 안 되는 질문이었습니다. 북한에서 그런 생각을 입 밖에 내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거는 일이니까요.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께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무슨 일이냐? 하시며 우리 얼굴을 살피셨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어머니 하고 넘어갔지만 어머니는 다 아셨을 겁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꾸 그 불빛이 생각났습니다. 저 불빛 아래 사는 사람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배불리 먹고 따뜻한 방에서 자고 있을까? 우리는 왜 여기서 이렇게 살아야 할까? 며칠 후였습니다. 손자 2명이 감기에 걸렸습니다. 5살, 3살짜리 아이들이 기침을 하고 열이 났는데 약이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도 약이 없다고 했습니다. 장마당에서 사오세요 하더군요. 장마당에서 약 한 알이 500원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별 따기 같은 돈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안고 우는 모습을 보며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손자 이마를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세대에 못 이룬 통일, 이 아이들은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구나. 그 말씀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금지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저 바다를 건너면 어떻게 될까? 처음에는 그냥 상상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상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시니어 공감 요소, 전기 부족, 약 구하기 어려움, 손자 걱정. 각성 계기 남쪽 불빛 목격. 감정 흐름, 충격 혼란 각성. 2017년 가을이 되자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국가 배급은 완전히 끊겼고 우리가 잡은 고기를 상납하라는 양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80%를 바쳤는데 이제는 90%를 내라고 했습니다. 9식구가 남은 10%로 어떻게 살라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가을 추석 때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추석이면 송편도 만들어 먹고 전도 부쳐 먹고 그러잖아요. 우리 어머니 세대 때는 그랬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은 그해 추석에 옥수수죽 한 그릇씩 나눠 먹는 게 전부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손자들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미안하다. 할머니가 너희들한테 송편 하나 못 해주는구나. 5살 손자가 괜찮아요, 할머니. 나는 배 안 고파요 하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오히려 더 가슴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5살 손자가 쓰러졌습니다. 영양실조였습니다. 아이가 너무 말랐습니다. 갈비뼈가 다 드러났고 눈만 커다랗게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업고 병원으로 뛰어갔지만 의사 선생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영양제를 맞춰야 하는데 약이 없습니다. 장마당에서 사오세요. 장마당에서 영양제 한 병이 3,000원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벌어도 겨우 10,000원 정도였는데 3,000원이 어디 있습니까? 며느리들이 장마당에 나가서 뭐라도 팔아보려고 했습니다. 집에 있는 이불, 옷까지, 그릇까지 다 내다 팔았습니다. 그런데 큰 며느리가 장마당에서 단속에 걸렸습니다. 허가증 없이 장사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벌금으로 5,000원을 내라고 했습니다. 5,000원이요? 우리가 반년을 굶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손자가 죽어갑니다. 하지만 그들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돈 없으면 교화소 가야 합니다. 결국 제가 가지고 있던 어선까지 담보로 잡히고 나서야 며느리를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9명이 다 모여 앉았는데 밥상에는 옥수수죽 한 솥밖에 없었습니다. 한 사람당 한 그릇도 안 되는 양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손자들 그릇에 당신 목까지 다 퍼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6.25 때도 이렇지는 않았다. 그때는 그래도 미군들이 주는 밀가루라도 있었는데 우리가 뭐가 되었나?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고 있구나. 저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무언가 확 깨달았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배고프고 저녁에 누우면 배고프고 아이들은 영양실조로 쓰러지고 약 하나를 구할 수 없는 이 땅에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사는 걸까요? 아내 순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이대로는 우리 모두 굶어 죽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큰아들 민철이도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어떻게든 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가족들과 은밀하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재운 다음 어른들끼리만 모여 앉았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낮춰서 귀를 바짝 붙이고 속삭였습니다. 남쪽으로 가자. 다 같이 가자.
제가 먼저 꺼냈습니다. 아내가 놀라서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시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이 할미는 이미 다 살았다. 하지만 너희들과 손주들은 살아야 한다. 남쪽으로 가자. 둘째 며느리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어떡해요? 육지로는 불가능하잖아요. 철책도 있고 지뢰도 있고. 저는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바다로 간다. 내가 배를 만들 수 있다. 우리 9명이 탈 수 있는 배를. 그렇게 우리 가족의 탈북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대로는 정말 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살기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걸기로 했습니다. 2017년 겨울, 우리의 은밀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똑같이 고기를 잡으러 다녔지만 속으로는 탈북 준비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 배운 목선 제작 기술이 드디어 쓸모가 있었습니다. 저는 조업용 배를 새로 만들겠다고 동네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녔습니다. 의심받지 않으려면 당당해야 했으니까요. 나무를 구하는 건 큰아들 민철이와 둘째 민수의 몫이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튼튼한 나무를 베어왔습니다. 집 수리한다고 핑계를 대고 말이죠. 한 번에 많이 베면 의심받으니까 조금씩 날랐습니다. 석 달 동안 나무를 모았습니다. 며느리들은 식량을 모았습니다. 옥수수, 감자, 말린 명태 같은 것들이요. 탈북할 때 먹을 거라도 챙겨야 했으니까요. 장마당에서 조금씩 사서 집 마루 밑에 숨겨뒀습니다. 이웃들 눈에 띄면 안 되니까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했습니다. 어머니는 손자들을 돌보시며 아이들한테 조금씩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곧 남쪽 할아버지 댁에 놀러 간단다. 거기 가면 맛있는 것도 많고 따뜻하단다. 5살짜리 손자가 정말요? 할머니, 거기 가면 배 안 고파요? 하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시며 그럼 배 안 고프지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밤마다 저는 마당 한쪽에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촛불 하나 켜놓고 나무를 깎고 다듬고 이어 붙였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던 그대로였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터지고를 반복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배가 우리 9명의 생명줄이니까요. 가장 무서운 건 밀고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이웃도 믿을 수 없습니다. 누가 언제 보위부에 고발할지 모르니까요. 우리 9명 중에 1명이라도 입을 잘못 놀리면 전원 총살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도 철저히 비밀을 지키라고 일렀습니다. 어느 날 둘째 며느리가 장마당에서 이상한 물건을 하나 사왔습니다. 청산가리였습니다. 독약이요? 제가 이게 뭐냐고 물으니까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바다에서 잡히면 고문당하며 죽는 것보다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말이 맞았습니다. 탈북하다 잡히면 고문을 당합니다. 그것도 끔찍하게요.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한 명씩 처형당하기도 합니다. 차라리 바다에서 모두 함께 죽는 게 나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온 가족이 모여서 결정했습니다. 잡히면 모두 함께 죽자. 고문당하며 죽느니 바다에서 편안하게. 아내 순이가 청산가리 병을 두 손으로 꽉 잡고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울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손자들을 꼭 안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할미는 괜찮다. 이미 다 살았으니까. 하지만 너희들은 살아야 한다. 반드시 남쪽 땅을 밟아야 한다. 70살 넘으신 어머니의 눈빛은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석 달, 넉 달, 6달. 시간이 흘렀습니다.
배는 거의 완성되어 갔습니다. 길이가 약 5m, 9명이 타기에 딱 맞는 크기였습니다. 방수 처리도 끝났고 노도 만들었습니다. 작은 돛대도 세웠습니다. 2018년 3월 초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음력으로 금음날을 택했습니다. 달이 없는 날이 가장 어둡고 어두워야 경비정 눈을 피할 수 있으니까요. 날씨 예보를 듣고 또 듣고 파도가 잔잔한 날을 골랐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청산가리 병을 품에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우리는 자유를 찾거나 아니면 모두 죽거나 둘 중 하나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북한에 남으면 어차피 굶어 죽을 테니까요. 새벽 2시 출발 시간이 되었습니다. 2018년 3월 15일 음력 금음날 새벽 2시였습니다. 하늘에는 별빛만 희미하게 빛나고 달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가장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둘씩 집을 나섰습니다. 이웃들이 알까봐 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손자 2명을 양손에 하나씩 잡으셨고 며느리들은 식량 보따리를 들었습니다. 저와 아들들은 배 쪽으로 먼저 갔습니다. 배는 항구에서 조금 떨어진 조그만 갯벌에 숨겨뒀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라 사람들 얼굴도 잘 안 보였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숨소리는 들렸습니다. 거칠고 떨리는 숨소리였습니다. 자, 이제 타자. 제가 먼저 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부축해드렸습니다. 70살 넘으신 어머니께서 배에 오르시는데 손이 파들파들 떨리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 우리 꼭 살아서 남쪽 땅 밟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내가 손자 2를 안고 탔습니다. 5살, 3살짜리 아이들은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엄마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조용히 해야 한다. 소리 내면 안 된다. 며느리들이 아이들 입을 막다시피 하며 속삭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 2이 탔습니다. 9명이 모두 배에 올랐습니다. 배가 물에 떠 있었지만 9명이 타니까 배가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면 갈 수 있어.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배 한가운데에 청산가리 병을 놓았습니다.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요. 만약 우리가 잡히면 이걸로 함께 갑시다. 제가 말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살아서 남쪽에 가거나 죽어서라도 함께 가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새벽 2시 30분 배가 출발했습니다. 노를 저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소리 나지 않게. 어머니께서 손자들을 꽉 안으시며 기도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아이들만이라도 살려주소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해안선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우리 마을 불빛이 아주 작게 보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고향을 바라봤습니다. 안녕, 내 고향. 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2시간째 파도가 조금 거세졌습니다. 배가 흔들렸습니다. 손자들이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며느리가 아이 입을 막으며 쉿, 조용히 해야 해. 조용히. 하고 달랬습니다. 3시간째 갑자기 저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경비정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모두 엎드려. 소리 내지 마. 제가 속삭이듯 외쳤습니다. 9명이 모두 배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손자들 입을 막고 숨소리도 최대한 죽였습니다. 경비정의 탐조등이 바다를 훑었습니다. 불빛이 우리 배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가까워졌습니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제 손이 청산가리 병에 닿았습니다. 지금이다. 지금 마셔야 하나.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아내도 청산가리 병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께서 손자들을 더 꽉 안으셨습니다. 제발, 제발. 모두가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어머니는 소리 없이 입술만 움직이며 기도하셨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들은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경비정의 불빛이 우리를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멀어졌습니다.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살았다. 저는 그 순간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NLL을 넘어야 했고 남한해역까지 가야 했습니다. 계속 가자. 멈추면 안 된다. 노를 다시 저었습니다. 팔이 아팠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터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우리 뒤에는 북한이 있었고 앞에는 자유가 있었으니까요. 새벽 5시쯤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표류하며 겪는 고난과 절망, 그리고 구조 직전의 상황을 그려야 합니다. 새벽 5시가 넘으면서 하늘이 밝아졌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얼굴들이요. 모두 창백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3월 바다는 정말 추웠습니다. 아버지, 여기가 어디쯤일까요? 큰아들 민철이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잘 몰랐습니다. 별과 해를 보고 남쪽으로 간다는 것만 알았지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NLL은 넘은 것 같다. 이제 남한 바다일 거야. 저는 확신 없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람이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파도가 높아졌습니다. 우리 배는 작은 목선이었습니다. 큰 파도가 오면 배가 뒤집힐 수도 있었습니다. 모두 배 중앙에 모여 한쪽으로 쏠리면 안 돼. 제가 소리쳤습니다. 파도가 배를 덮쳤습니다.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자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무서워. 며느리들이 아이들을 꼭 안고 울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눈을 감으시고 계속 기도만 하셨습니다. 물을 퍼내. 빨리. 아들들과 저는 손으로 물을 퍼냈습니다. 바가지 같은 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없었습니다. 맨손으로 물을 퍼냈습니다. 퍼내도 파도가 다시 물을 들이부었습니다. 여보, 나 힘들어요. 아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배멀미 때문이었습니다. 아내뿐 아니라 며느리들도 손자들도 모두 배멀미를 했습니다. 토하고 또 토했습니다. 먹을 것도 없는데 뭘 토하나 싶었지만 위액만 나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태양이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10시쯤 되었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새벽 2시에 출발했으니까 벌써 8시간이 지난 겁니다. 8시간 동안 노를 젓고 물을 퍼내고 파도와 싸웠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이 떨어진 겁니다. 우리가 가져온 물통이 파도에 떠내려갔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입술이 바싹바싹 말라서 갈라졌습니다. 손자들이 할머니, 물 하고 보챘습니다. 어머니께서 당신 입술을 적셔서 손자 입술에 대어주셨습니다. 침으로라도 아이들 입술을 적셔주려고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걸까? 차라리 북한에서 죽는 게 나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저기 좀 보세요. 둘째 아들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손가락으로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저 멀리, 아주 멀리.
뭔가 보였습니다. 배였습니다. 아니, 배보다 큰 거였습니다. 저게 나만 배일까요? 모두가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희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만약 저게 북한 경비정이면 우리는 끝입니다. 하지만 만약 남한배라면 우리는 살았습니다. 배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큰 배였습니다. 그리고 배 옆에 글씨가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해양경찰.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그냥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살았다. 우리 살았다.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아내도 울었습니다. 어머니도 며느리들도 아들들도 모두 울었습니다. 제 손에는 아직도 청산가리 병이 있었습니다. 8시간 동안 놓지 않았던 그 병이요. 이제는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해경 헬기가 우리 위를 맴돌았습니다. 확성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거기 북한 주민이십니까? 구조하겠습니다. 안전합니다. 안전하다는 말을 들으니까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게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공포, 두려움, 절망, 그리고 이제는 희망. 모든 감정이 눈물로 나왔습니다. 구조선이 우리 배 옆에 붙었습니다. 해경대원들이 밧줄을 내렸습니다. 한 분씩 올라오세요. 천천히. 먼저 어머니를 올려보냈습니다. 70살 넘으신 어머니께서 밧줄을 잡으시는 손이 떨렸습니다. 해경대원들이 어머니를 조심조심 끌어올렸습니다. 그 다음 손자들을, 며느리들을, 아들들을 올려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올라갔습니다. 구조선 갑판에 발을 딛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8시간 동안 노를 젓느라 온몸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해경대원 한 분이 제 손에서 청산가리 병을 보더니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청산가리입니다. 잡히면 먹으려고.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버리세요. 필요 없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청산가리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병이 바다에 빠지며 작은 물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우리의 과거가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구조선 안은 따뜻했습니다. 난방이 되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겨울에도 난방이 안 되어서 손발이 얼어 터졌는데 여기는 3월인데도 따뜻했습니다. 이게 남한이구나 실감이 났습니다. 해경대원들이 담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추우셨죠? 이거 덮으세요. 따뜻한 담요를 몸에 두르는 순간 온몸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8시간 동안 바다 위에서 얼어붙었던 몸이 서서히 풀렸습니다. 뭐 드시겠어요? 라면 끓여드릴까요? 한 해경대원이 물었습니다. 라면이요? 우리는 3일 동안 굶었습니다. 탈북 준비하느라 제대로 먹지 못했거든요. 네, 주십시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잠시 후 라면이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라면이었습니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눈물이 또 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라면을 먹은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10년도 더 된 것 같았습니다. 손자들이 라면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5살짜리 손자는 라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라면이 귀했으니까요. 맛있는 거란다. 먹어봐. 어머니께서 손자 입에 라면을 넣어주셨습니다. 손자가 라면을 먹더니 울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요? 그 말에 우리 모두가 울었습니다. 라면 하나에 이렇게 감동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해경대원이 물을 가져왔습니다. 생수였습니다. 페트병에 든 깨끗한 물이요.
북한에서는 물도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우물물도 더러웠고 수돗물은 아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깨끗한 물을 병에 담아서 줬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드시면 배탈 나요. 해경대원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흘 동안 굶었고 8시간 동안 목이 말랐습니다.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라면을 후루룩 후루룩 먹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라면 국물을 다 드시고 나서 눈을 감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70년 만에 돌아왔구나. 그러시더니 그대로 기절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깜짝 놀라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해경 의무관이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맥박을 짚고 호흡을 확인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너무 긴장하시다가 안심하셔서 그래요. 곧 깨어나실 겁니다. 다행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조금 후에 깨어나셨습니다. 배는 인천항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쯤 걸린다고 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아까 우리가 건너온 그 바다였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이었던 그 바다가 이제는 평화롭게 보였습니다. 저기가 인천입니다. 해경대원이 육지를 가리켰습니다. 저 멀리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빼곡히 서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평양에나 그런 건물이 있었는데 여기는 인천인데도 저렇게 높은 건물이 많았습니다. 배가 인천항에 도착했습니다. 부두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경찰, 공무원, 기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를 보려고 온 거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배에서 내리는 순간 제 눈에 무언가 보였습니다. 태극기였습니다. 대한민국 국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 태극기를 보는 순간 저는 그냥 무릎을 꿇었습니다. 땅에 엎드려서 울었습니다. 대한민국, 우리가 왔습니다. 우리가 살았습니다.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아내도 옆에서 같이 울었습니다. 아들들도 며느리들도 모두 땅에 엎드려서 울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태극기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우리 왔소. 당신이 그렇게 가고 싶어 하던 남쪽에 왔소. 돌아가신 할아버지께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도 6.25 때 남쪽으로 가고 싶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못 가셨고 북한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한을 지금 푸신 거였습니다. 공무원들이 우리를 조사했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언제 출발했습니까? 가족이 몇 명입니까? 질문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받던 조사와는 달랐습니다. 여기는 친절했습니다. 청산가리는 왜 가지고 계셨습니까? 한 공무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잡히면 온 가족이 고문당할까봐 그랬습니다. 차라리 바다에서 함께 죽으려고. 공무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여기는 안전합니다. 조사가 끝나고 우리는 하나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원은 탈북민들이 남한 생활을 배우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3달 동안 교육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버스에 타서 창밖을 봤습니다. 자동차가 정말 많았습니다. 북한에서는 평양에나 자동차가 있었는데 여기는 길거리에 자동차가 넘쳐났습니다. 편의점도 보였습니다. 24시간 연다고 써 있었습니다. 밤에도 가게를 연다니 신기했습니다. 우리 진짜 남한에 온 거 맞죠? 큰아들 민철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이제 자유다. 우리 9명, 아무도 안 죽었다. 모두 살았다. 그 말을 하는데 또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원에서 3달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말을 어떻게 쓰는지, 은행은 어떻게 이용하는지, 지하철은 어떻게 타는지, 인터넷은 뭔지, 스마트폰은 어떻게 쓰는지,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처음 편의점에 갔을 때가 기억납니다. 하나원 선생님이 우리를 데리고 갔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물건이 너무 많았습니다. 라면만 해도 수십 종류, 과자도 수십 종류, 음료수도 수백 종류. 북한 장마당에서는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습니다. 이거 다 살 수 있어요? 손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웃으며 그럼 돈만 있으면 다 살 수 있지 하고 대답했습니다. 손자가 제 손을 잡고 할아버지, 우리 진짜 좋은 데 왔네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나원에서 스마트폰도 받았습니다. 선생님이 이걸로 인터넷을 할 수 있어요. 북한 소식도 찾아볼 수 있어요 하고 알려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인터넷으로 황해도를 검색했습니다. 제 고향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고향 바닷가 사진을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저 바다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저 바다를 건너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언젠가 다시 가볼 수 있을까? 혼잣말을 했습니다. 통일이 되면 고향에 다시 갈 수 있겠죠? 석 달 후, 우리는 하나원을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인천에 집을 마련해 줬습니다. 아파트였습니다. 방이 셋인 아파트요. 북한에서는 온 가족이 방 하나에서 살았는데 여기는 방이 셋이나 됐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손자들이 신기해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어떻게 올라가요? 전기로 올라가는 거란다. 북한에서는 엘리베이터가 있어도 전기가 없어서 작동을 안 했거든요. 계단으로 10층을 올라가곤 했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게 수도꼭지였습니다. 돌렸더니 물이 나왔습니다. 깨끗한 물이요. 북한에서는 물도 제대로 안 나왔는데 여기는 수도꼭지만 돌리면 물이 콸콸 쏟아졌습니다. 여보, 물 좀 봐. 이렇게 깨끗해. 아내한테 보여줬습니다. 보일러도 있었습니다. 작동 방법을 배워서 켰더니 집안이 따뜻해졌습니다. 3월이라 아직 쌀쌀한데 보일러를 켜니까 여름처럼 따뜻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하시며 우셨습니다. 저는 다시 어부가 되었습니다. 인천 바다에서 고기를 잡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와는 다릅니다. 여기서는 제가 잡은 고기를 제가 다 팔 수 있습니다. 국가에 상납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 노동의 대가를 제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매일 느낍니다. 아들들은 각자 직장을 구했습니다. 민철이는 공장에 다니고 민수는 물류회사에서 일합니다. 며느리들도 식당에서 일하며 돈을 멉니다. 손자들은 학교에 다닙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다니며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어느 날 손자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통일이 뭐예요? 선생님이 우리나라는 통일이 되어야 한대요. 저는 손자를 앉혀놓고 설명했습니다. 북쪽과 남쪽이 하나가 되는 거란다. 그럼 할아버지가 고향에도 갈 수 있고 너도 북쪽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 손자가 그럼 빨리 통일됐으면 좋겠어요. 할아버지 고향 구경하고 싶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참 고마웠습니다. 2020년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향년 72세였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 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철수야, 엄마는 여한이 없다. 자유 땅에서 손주들 보면서 살다가 가니까. 고맙다. 어머니 장례식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9명이 모두 살아서 모였습니다. 그때 청산가리를 먹지 않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때 먹었다면 지금 이 순간은 없었을 겁니다. 매년 3월 15일이 되면 우리 가족은 인천 바다에 갑니다. 우리가 도착했던 그 바다로요. 그리고 바다를 보며 기도합니다. 북한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요. 우리처럼 탈북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요.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그날 밤 만약 경비정에 잡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 파도에 배가 뒤집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 청산가리를 먹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지만 우리는 살았습니다. 9명 모두 살았습니다. 지금 저는 55살입니다. 인천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며 살고 있습니다. 아들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렸고 손자들은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북한에 계신 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도 절망 속에서 살았지만 용기를 냈고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열심히 살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유를 다른 북한 주민들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살겠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저는 고향에 갈 겁니다. 손자들을 데리고 제가 태어난 황해도 바닷가에 갈 겁니다. 그리고 바다를 보며 말할 겁니다. 우리가 건넌 바다야. 우리가 자유를 찾아 건넌 바다.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대의 통일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자유롭게 오가며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